이곳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다. 이곳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서울의 한복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라 불리는 곳에 서 있다. 단 15초 만에 끝나는 입국 심사. 7분 만에 배달되는 커피. 5시간 만에 완성되는 자동차.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되는 10분 이내의 치료.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가능해? 뉴욕에서는 수시간이 걸릴 절차가, 런던에서는 몇 주가 걸릴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는 단 몇 분, 몇 시간 만에 끝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나는 한국의 속도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다져진 생존 전략이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이 놀라운 나라에서 세계가 따라가야 할 속도의 미래를 목격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려고 한다. 당신은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A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 사라 콜린스입니다. 사라, 다음 프로젝트를 맡아줄래? 편집장이 내게 말을 건넸어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나는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보통은 내게 전쟁 지역이나 재난 현장과 관련된 취재가 배정되었기에 어떤 주제일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속도 문화를 다뤄보려고 해.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을 누비며 취재해온 내게 속도 문화라니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미국의 시청자들에게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속도 문화요?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편집장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내게 돌려 보여주었어요. 한번 봐봐. 이게 우리가 참고한 보고서야. 화면에는 세계 주요 도시의 사회적 속도 지수가 표시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나는 익숙한 도시들의 이름을 훑어 내려갔지요. 뉴욕, 런던, 도쿄. 그런데 그래프 맨 위에서 압도적으로 치솟아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서울.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서울이 뉴욕과 런던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라니 이게 말이 될까요? 편집장이 덧붙였어요. 이게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효율성과 적응력까지 포함한 결과래. 한국의 도시 시스템, 기업 문화, 심지어 개인의 생활 습관까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지. 나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하지만 너무 빠르면 부작용도 있지 않나요? 스트레스가 많고 과로가 일상일 수도 있고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속도가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야.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게 전쟁 취재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만약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빨리빨리가 아니라면? 그들의 문화가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면? 편집장은 내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때?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 볼게요. 출발 전 나는 한국에 대한 기초 자료를 더 조사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성장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졌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불과 3년 만에 경제를 회복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들의 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의문을 품은 채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로비에 들어선 나는 느긋한 마음으로 입국 심사를 준비했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입국 절차에 시간이 꽤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내 차례가 되기도 전에 나는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걸 목격했어요. 여권을 건네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을 하는 모든 과정이 1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는 비슷한 절차를 마치는데 최소 35분은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5초라니?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듣자마자 휴대폰으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강남 쪽이 많이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으로 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탈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보통 운전기사들은 단순히 내비게이션을 따르거나 익숙한 길로만 가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운전기사조차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길을 찾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는데도 불과 5분이 걸렸어요. 영국에서는 15분, 뉴욕에서는 심지어 20분이 걸리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도 빨랐어요. 나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다. 한국의 속도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일부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 기업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일상까지 직접 체험해볼 예정이에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 속도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 지하철을 타기 위해 호텔을 나섰어요. 출근 시간대였지만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걸으면서도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개찰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나는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려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아, 이런 늦었구나. 조금은 당황했어요. 뉴욕이었다면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런던이었다면 빨리 좀 가요라는 투덜거림이 들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나는 순간 멍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신속함과 친절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니 이것이 한국의 문화였어요.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재 시간, 다음 열차 도착 예정 시간, 급행 여부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광판에 예고된 정확한 시각의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옆자리에 앉은 직장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하철이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되나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거의 100% 시간에 맞춰서 운행돼요. 출퇴근 시간에는 더 자주 오고요. 그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걸 왜 묻나요? 라는 듯 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시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자원이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어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원래 인터뷰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CEO는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늦었나요? 나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CEO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어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나는 업무 스타일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은 업무 속도가 빠르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 테스트까지 합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한 달은 걸리는 과정인데요.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실제 개발 타임라인입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매주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는 덧붙였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표준입니다. 나는 이제서야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빨리빨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메뉴를 고르려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직장인들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적절한 시간 안에 식사를 마쳤어요. 나는 궁금해져서 CEO에게 물었어요. 한국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을 단순히 식사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요. 30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남은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끔은 짧은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문화네요. CEO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조건 바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속도를 추구해요. 그날 오후 나는 젊은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한 개발자가 자신의 업무 방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하루에 디버크 딥 워크 시간을 따로 정해둬요. 그 시간에는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온전히 업무에만 집중합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집중 모드 앱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이 앱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알림을 보내줘요. 그리고 하루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지 수치화해서 보여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매일 확인도 제한하나요? CEO가 끼어들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메일 확인은 하루 2번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스마트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에서의 취재를 계속하며 한국 사회가 어떻게 속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이 속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자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이 속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빠른 것이 한국의 장점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는지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속도를 극한까지 활용하는 분야들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나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현장에는 헬멧을 쓴 수십 명의 인부들이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이상훈 현장 소장을 만나 공사 일정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 8시에 기초 공사를 시작했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요? 그런데 오늘 이미 2층 높이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는 웃으며 손짓했어요. 한국의 건설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안에 건물 한 층을 완성할 수 있어요. 나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 이런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일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만이 아니에요. 품질도 보장해야 하지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정밀한 계획과 빠른 실행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결합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다음으로 나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했어요. 공장 내부는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수백 개의 로봇팔이 쉼없이 움직이며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고 자동화된 생산 라인 위로 새 차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나는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이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평균적으로 5시간이면 완성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5시간이요? 미국에서는 보통 하루 이상 걸리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과 인공지능 AI 공정을 활용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어요. 그는 나를 생산 라인 가까이로 안내했어요. 보세요. 이 로봇들이 차체를 용접하는 속도가 일반 공장보다 30%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도 사람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지요. 나는 공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제조업이 단순히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 도심에서 또 하나의 속도 혁명을 경험하기 위해 나는 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어요. 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과연 얼마나 걸릴까? 나는 주문을 완료한 후 매장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불과 7분 만에 내 이름이 불렸어요.
나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7분밖에 안 걸렸네요. 바리스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10분 넘게 기다리는 건 보통 잘 없어요. 나는 이 작은 경험 속에서도 한국의 속도가 모든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 한 병원을 방문했어요. 나는 응급실을 둘러보면서 의료진에게 물었어요. 응급 환자가 도착하면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응급실 담당 의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보통 10분 안에 기본적인 진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뉴욕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AI 기반 의료 기록 분석을 활용해 속도를 극대화하지요. 나는 이 순간 또 한 번 확신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나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저녁이 내려앉은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며칠 동안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의 빠른 입국 심사,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 스타트업 기업들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스마트한 속도. 나는 서울을 처음 찾았을 때만 해도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자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속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얻기 위해 남산타워 근처의 한 카페에서 사회학자인 장민호 교수와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장 교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의 속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내가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생존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어요.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랍니다. 나는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이 사진을 보세요.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지요.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다. 생존을 위해 한국인들은 속도를 내야만 했어요. 빨리 움직이고, 빨리 배우고,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나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속도를 내야만 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는 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장 교수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 부채를 갚아 나가던 금 모으기 운동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회복하는 데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3년 만에 IMF 부채를 상환했어요.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위기를 맞이하면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속도를 내서 극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그랬지요.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의 속도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특성이 있었다는 것. 나는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속도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가 한국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순간 흥미로워졌어요. 어떤 점을 배우고 있나요? 그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애자일해절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공공기관들은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중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식 드라마 제작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속도를 배우려 하고 있군요. 장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나는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다시 남산타워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어요.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통해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리포팅을 마치고 나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한국에서 배운 속도를 내 삶에 적용해 봐야겠어요. 빠르게 움직이되 스마트하게.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그렇게 나의 한국 취재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계속될 것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